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5년 정도가 되었네요.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다는 것이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큰아이를 보고 있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둘 있는데 두 형님들 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굉장히 잘난 형들이었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잘 갔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 전문직이었고 말이죠. 그런 형들 밑에서 남편은 조금 많이 치어가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워낙 잘났으니까 안 그래도 내가 막내인데 더 뭔가 말하기도 애매해진 거지. 게다가 형들이 본인들이 워낙 잘난 걸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무슨 말만 꺼내도 어디 막내가 형님들 말에 토를 다냐는 둥 내가 뭘 아냐는 둥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남편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여태 지켜본 바로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이야기가 아니기는 했어요. 아주버님 두 분은 정말 남편을 엄청나게 많이 무시를 했거든요. 어리다고, 덜 배웠다고, 지금 자신들보다 못 산다고 말입니다. 뭐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기로 하고 제가 아주버님들에게 받았던 첫인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은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 두 분이니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는데 이걸 굳이 찝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에 형님들 두 분은 다 중매 결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조건에 맞춰서 비슷한 사람들 혹은 저희 시댁보다 더 잘 사는 집안 사람들과 말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자를 달고 있는 직업들이었으니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흔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그 시절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못 사는 건 아니었어요. 중상층 이상은 되는 여유로운 집이었습니다. 형님들의 집안이 워낙 짱짱해서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기는 해도 말이죠. 그러니 그냥 평범했던 저희 집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긴 했습니다. 남편은 위에 형님 두 분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기는 했거든요. 어머님이 막내는 딸을 낳고 싶다고 늦둥이를 그냥 낳으신 건데 아들이라고 조금 섭섭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큰형님과는 8살, 작은 형님과는 6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는 아니더라도 꽤 나는 편이기는 하죠. 아무튼 그렇게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면들에서도 아주버님들이 훨씬 더 나은데 나이 차이까지 나니 당연히 무시 아닌 무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만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뭐 본인들은 막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했지만 그 누구도 그걸 순수하게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막내가 조금 모자라서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니까. 이게 무슨 걱정이냐고요. 게다가 저런 말을 했던 자리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나중에 뒤에서 그 집 형님들은 왜 그렇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니? 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기본적으로 남편을 자신들의 아래로 보고 부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들이기는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제가 몇 번이나 돌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서는 그 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전압기 하나가 고장이 나는데 막내 네가 와서 고쳐봐라. 그걸 왜 저희 남편이에요? 왜냐니요? 늘 하던 거니까. 그니까 왜 그걸 저희 남편이 늘 했는데요. 아니, 바쁜 형님들 막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지금 큰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한테 시간 되면 와서 조금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라고 명령한 거지.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 동생이지 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아니, 재수 씨는 말을 뭘 그렇게 해요? 어디 무서워서 부탁 하나 제대로 하겠나?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탓을 돌리시길래 저도 제 말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무서우시면 앞으로는 저희 남편한테 그런 잡일 시키지 마시고 직접 해결하시든지 사람을 쓰시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물러날 줄 알았을 텐데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뭐 뒤에서 버릇이 없네, 주제를 모르네, 결혼 잘못 시켰네 하면서 저를 온갖 말로 다 흉을 보고 다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못돼 먹은 형님들이 너 뒤에서 그런 소리 듣고 있다며 다 이야기해 주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러거나 말거나 아, 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넘겼지만요. 뒤에서 그런 소리 듣고 있다는데 반성하거나 행동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동서 반응이 나는 상당히 당황스럽네. 그렇게 말하는 큰형님에게는 이렇게 대답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반성을 해요? 뭐? 아니, 아주버님들이나 형님들도 당당하셨으면 왜 뒤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들도 어디 가면 본인들이 욕먹을 일이라는 거 아니까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우리는 막내네 밖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우리끼리 조용히. 그걸 누가 믿어요? 네 분 성격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부당한 일 당하시면 참으실 분들 아으신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걸요? 그러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말이죠. 막내 동서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시네요. 우리 앞으로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살자. 그게 좋지 않겠어? 네, 그러세요. 저의 쿨한 그 반응에도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주변에서는 자기들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받아먹으려고 아부하고 잘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테니 저도 당연히 알아서 그렇게 할 걸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콩고물을 받아먹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뭔가를 해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을 테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는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나도 저나 저희 남편에게 딱히 뭔가를 명령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나오는 무시나 막말은 여전하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나 제 남편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 하는데 막내가 한번 다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행 계획을 짜면 이런 대답이 들어왔었어요. 아니, 안목이 이렇게 후져서 어떻게 해요? 이럴 거면 그때 못한다고 하지. 안목이 후지다뇨? 이런 곳을 어떻게 가? 나름 괜찮다는 곳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국내 여행객이 많이 가는 숙소에 그리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위치가 좋았어요. 시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니 움직이기 편한 곳을 알아본 거였거든요. 게다가 풍경도 좋았고요. 다 알아봤는데 여기가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가시기에 위치나 풍경이 다 좋다고 해서 여기로 가자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긴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직원분들도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하고. 그거야 돈을 어느 정도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알아봐서 그런 것도 있더라. 생각보다 좋더라.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가성비나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걸 생각하고 이런 것을 알아보느냐는 말인 거잖아. 돈도 써본 사람이 쓰지 막내 동서가 뭘 알겠어요. 하긴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걸 맡긴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이런 식의 무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네요. 뉴스 좀 보고 살거라. 바빠서 그럴 정신이 없네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않겠니? 막내 도련님이 그런 거 알아서 뭐 해요? 하긴 뭐 내가 알아서 뭘 하겠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또 재수 씨한테 혼난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합니다, 재수씨. 뭐 이렇게 비꼬는 일도 잦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더럽고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모이는 날에는 항상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어쩌다가 그런 시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들이 나왔나 싶을 만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혼자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던 시어머니가 난상 끝에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는 약간 차갑게 대하나 싶을 때도 종종 있기는 했어요. 뭐 이해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남편의 잘못은 아니지만 시아버지로서는 남편을 안 낳았으면 지금 본인 옆에 아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두 분이 금술이 아주 좋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절에 연애 결혼을 하셨을 만큼 말이죠. 아무튼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세 아들을 다 키워내신 대단한 분이셨어요. 물론 집안이 조금 돈이 있고 여유롭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속정 많으신 분이었어요. 처음 결혼하고 저도 왜 남편에게만 이렇게 쌀쌀 맞으시지? 남편이 형님들에 비해 공부를 못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저를 불러다가 봉투 하나를 주시더군요. 네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거라. 알겠지? 이게 뭐예요? 네 남편 월급 뻔한데 그 월급으로 애 둘 키우려면 힘든 거 안다. 이걸로 조금씩 보태가면서 살아. 한 번에 다 쓴 애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주는 거야. 1억이 넘는 돈을 턱 내미신 적도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계속 거절했지만 시아버지는 네가 아니라 손주들한테 주는 거라고 끝까지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 시아버지가 남편을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을 수 있겠어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다 애정이 기반이 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접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죄송해지더라고요. 여태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저는 잘하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막내 동서가 이번에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 이번 명절에는 우리 해외여행 가서 못 찾아뵐 것 같거든? 막내 동서는 갈 거지? 그런 식으로 시아버지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것을 저한테 떠넘길 때도 군말 없이 했어요. 다른 건 뭐라고 한마디씩 꼭 했지만 그것만큼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도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는 저에게 다 떠넘기셨고 말이죠. 그것들은 이번에 또 못 온다던. 워낙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지 부모 얼굴 볼 시간도 없다던. 그래서 저희가 왔잖아요. 저희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가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라도 굉장히 섭섭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아팠겠죠.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 지들 가족 생겼다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부모는 모른 척하는 게 말입니다. 아무튼 점점 더 시아버지를 챙기는 일이나 함께 만나는 일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척이라도 했었거든요. 저에게 전화해서 시아버지를 챙기라든지 아니면 생신날 전화를 하는 정도. 그래도 그 정도는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도 하지 않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가 더 이상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재산 다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얼마 안 될걸? 전에 우리 집 넓힐 때 돈 주시면서 이게 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있으셔봐야 얼마나 있으시겠어. 뻔한데. 형 집 이사 갈 때 아버지가 보태주셨어? 그게 뭐 너 개원할 때
아버지가 보태주셨잖아. 그 와중에도 서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고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 재산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사시는 집이랑 연금 나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병원 갈 일 있으시면 우리한테 손 안 벌리시겠다고 따로 몇 천 저축해 두신 거 말고는 없을걸? 정말로요? 내가 전에 물어봤더니 통장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 혹시 몰래 숨겨둔 돈 같은 거 있으신 건 아니겠죠? 우리 집이 뭔 재산을 대단하게 물려받을 집도 아니고 돈 나올 곳이 뻔한데 그럴 돈이 어딨어? 없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더더욱 왕래가 뜸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돈도 많고 이미 가질 만큼 많이 가져놓고 그런 게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이랑 입씨름하는 것도 싫어서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작은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작은 아주버님이 의사신데 예전에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거나 검사를 받을 일이 있으시면 늘 전화를 드려서 검진 예약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 전에 계셨던 병원의 지인들과 동료들이 많으니 늘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늘 언제나 거들먹거리기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언제까지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언제까지라뇨? 부모님이니까 평생이죠. 본인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의사 아들한테 검진 일정 좀 잡아달라고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몰래 다른 곳을 예약하면 아들들이 섭섭해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버지 늙으셔서 어디 안 좋은 일도 잦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약하고 신경 쓰고 이래야 하냐고요. 그냥 아무 병원이나 모시고 가서 검진 받으세요.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툭 하고 끊더군요. 저는 정말 놀라고 당황해서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아버님께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늘 가던 둘째 병원으로 안 가고 이 병원으로 온 거 보니까 그 망할 놈의 자식이 이런 것도 이제는 안 해주겠다고 한 모양이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둘러대보려 했지만 이미 시아버지는 다 눈치를 채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 다 불러라.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고 말투도 어딘가 심상치 않으셨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게다가 얼마 전에 검진 받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80이 넘는 나이셨으니 어딘가 탈이 나도 이상한 게 없긴 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조금 이르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기는 했어요. 아버님이 좀 뵙자고 한다는 그 전화에도 바쁘니 어떠니 핑계를 대는 그들에게 아버님이 어디 아프신 것 같으니 그냥 와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니들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을 시작하신 시아버지의 표정은 정말이지 좋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시아버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하긴 했어요. 물론 병명이 의외이긴 했습니다. 내가 치매란다. 그게 진짜 의외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디 암이나 그런 병인 줄 알았거든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니까요. 최근에 살도 좀 빠지셨고 컨디션도 좋지 않아 보이셨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 시절에 대학도 나오셨을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우리 시아버지 같은 분은 치매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한 건 저뿐만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시라고요? 아버지가 치매라는 게 말이 돼요? 그 병은 더 똑똑하다고 덜 똑똑하다고 오는 병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들 정말 놀란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흔히들 치매 환자의 병간호는 그 어떤 병보다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딱 봐도 바로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내 병간호는 니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혼자 지내볼 만큼 지내보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아니, 그래도 아버님, 지금 혼자 지내시는 건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도 아직 초기라 괜찮다고 했다. 치매는 아무리 초기라도 사고나 그런 위험 때문에 보호자랑 같이 지내거나 아니면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그게 신경 쓸 필요 없대도 나는 내 할 말 다 전했으니 니들은 이만 돌아가 봐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멍한 얼굴로 한 자식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큰형님이었어요. 바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제 생각도 형님이랑 같아요. 나도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아버지 고집 알잖아 다들. 하여간 노인네 고집만 더럽게 세서는. 아무도 치매 걸린 시아버지의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그냥 굉장히 성가신 일이 하나 생긴 사람들같이 굴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의 반응에 오히려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아버님 걱정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런 제 말에 모두들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또 성자 나셨네. 나섰어. 그래. 또 동서만 천사고 우리는 악마고. 그치?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오늘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아버님 걱정이 먼저 아니냐고요. 치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때 본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셨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말대로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저를 미워했고 시아버지를 성가신 노인네라 생각하는 중이었으니 말이죠. 아랑곳하지 않고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아무리 거실에는 안 계신다고 하지만 안방에 시아버지가 버젓이 계셨고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저 말도 지금 아프셔서 할 수 있는 말이라니까? 제정신으로 본인이 치매인데 혼자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냐고.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지 그건. 그리고 우리를 불러다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워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혼자 이겨내실 거면 끝까지 혼자 하시고 혼자 이겨내셨어야지.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본인이 아픈데 자식들에게 알리는 게 부담을 지워주는 일이라뇨. 게다가 시아버지는 본인이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 이야기까지 해두신 상태였는데요. 가족이니까요. 제가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들한테 아픈 걸 알리셨을 뿐이에요. 부모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말한 걸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아니 해도 너무들 하신 거 아니에요? 천사 났네. 천사 났어.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때였습니다.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원래 남편은 자신의 형님들에게 토 한 번 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들 하시죠. 남편의 그 말에 형님들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 그럴만하기는 했어요. 아주버님들도 처음에는 조금 놀라신 듯 하더니 이내 인상을 확 찌푸리시더군요.
감히 우리에게 네가 반박을 해? 뭐 이런 기분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웃기지도 않지만요. 너 형수님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는 형님들이랑 형수님들은 아버지 두고 그게 지금 무슨 버르장머리세요? 뭐라고? 아버지 알기를 뭘로 알고 예의라고는 안 지키고 지금 이렇게 막대하시면서 저한테는 예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웃겨서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남편의 말에 큰 아주버님은 잠시 입을 다무시기는 했습니다만 자기 말에 감히 남편이 대든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늘 무시하던 막내 동생이 어떻게 자기 말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대충 그런 마음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효자 효부들이면 본인들이 모시고 사시면 되시겠네. 그러면 되겠네요.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천사인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비꼬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저 인간들이 저러고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살짝 크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기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됩니다. 방에 아버님이 계셨으니까요. 자식들, 맞아요?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지금 어디서 어른들한테. 어른들? 저도 어른이에요. 그리고 형님들이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받지. 너 지금 형님들한테 대든 거냐, 어? 형님은 아버지한테 더 하시잖아요. 이 자식이! 그대로 큰 아주버님의 손이 저희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의 뺨을 때린 겁니다. 순간 그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도 놀랐고 다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 때리셨어요?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지. 그때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들어가 계셨던 안방문이 확 하고 열렸어요. 그러고는 엄청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뒤 큰 아주버님 앞으로 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대로 큰 아주버님 얼굴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운동을 하신다더니 힘이 무척 좋아 보이셨어요. 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때렸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거든요. 아버지.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큰 아주버님이 충격으로 말을 더듬으며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맞을 만한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면서? 아버지. 어머머. 아버님, 벌써 치매 증상이 나오시는 거 아니야? 말을 뭘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실 수 있어? 그러면 큰 아주버님도 우리 남편을 이렇게 때렸으니 치매 걸리신 거예요? 막내 동서 말을 뭘 그렇게 해? 방금 큰형님도 말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한 것만 탓하세요? 지금? 배웠다는 분들이? 제 그 말에 또 입을 다물더군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남 탓만 하고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결같이 본인이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건지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하겠다 싶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게 문제죠. 니들 이야기 내가 아주 잘 들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나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 아니, 저희는 그냥... 사실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아주버님의 얼굴에는 진심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뭐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에게 얻을 게 없었으니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 인간들이었잖아요. 이제 나한테는 뜯어갈 것도 없고 뭐 받을 것도 없으니 막 나가자 이거지.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이 아니고 뭐니 그럼. 현실적으로 자식들 신경 쓰이게 하고 고생시키느니
지금부터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모두가 아니라 니들을 위해서 좋은 거겠지. 그때 빈정이 많이 상해 보이던 큰 아주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막내네가 모시면 되겠네. 아버지도 그게 편하시죠? 이렇게 뺨까지 때릴 정도로 미워하는 아들네보다는 속마음이 어떤지 몰라도 저렇게 아버지를 위해 주시는 막내네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시겠네. 아버님은 그러면 막내네에서 모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은 걸로 하죠. 아버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겠죠. 모두를 위해서 좋네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비꼬고 조롱하는 말투로 그런 말을 하는데 역겨워서 순간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런 인간들이 가족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하냐? 아버지가 네가 좋으시다잖아. 왜요? 모시라고 하니까 겁나요? 치매 환자 모실 생각하니까 아득하죠? 그러게. 우리처럼 솔직하기라도 하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기는 하더군요. 니들 생각 잘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아버지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게 뭐예요? 녹음기예요? 그래, 니들 대화 조금 전부터 내가 다 녹음해뒀다. 왜요? 작은 아버님이 정말로 왜 그러셨냐는 듯 궁금한 얼굴로 시아버지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기는 했어요. 왜 녹음을 하신 건지 말입니다. 모두가 시아버지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녹음기를 끄지 않은 채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반전 아닌 반전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실 겁니다. 내 재산을 모두 막내에게 주는 걸 니들은 동의하냐? 지금 아버지 재산이요? 네네, 뭐 그러세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시든가 말든가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또 뭐 대단한 이야기 하시나 했네. 막내네가 모시고 살고 우리 신경 안 쓰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 말을 다 녹음까지 한 뒤 시아버지는 녹음기를 끄셨어요. 그 모습을 본 큰 아주버님은 헛웃음을 짓더군요. 뭐 그깟 재산 얼마나 한다고 녹음까지 하는 거창한 짓을 하셨냐. 대충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남기기까지 하세요? 니들은 그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욕심내서 막내 거 뺏어갈 애들 아니냐? 염치라고는 없는 것들. 그건 시아버지의 말이 맞기는 했어요. 둘 집안 다 유독 욕심이 드글드글했거든요. 주변에 조금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돈이나 재산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뭐 이제 다 끝났죠? 저희 가봐도 되죠, 그럼? 다시 뵙는 일 없을 것 같네요. 그쵸, 여보?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안 오는 게 맞지?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막내랑 잘 사세요. 솔직히 속 시원하지. 뭐 우리가 아쉬울 게 있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뒤통수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입들이 어찌나 밉던지 말이죠.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조용히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러고도 남음이 있었죠. 내 재산이 정말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냐? 니들도 참 멍청하다. 라고 말이죠. 그 말에 그들의 눈이 동그랗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큰 아주버님이 어딘가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다. 그 말에 정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의사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그냥 본인이 치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신 게 다였잖아요.
게다가 저는 정말 이상했던 게 치매로 보이는 그 어떤 증상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시아버지의 집은 잘 정돈이 되어 있었고 제가 방문한다고 했던 날은 절대 잊지 않으셨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 아버님이 치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촉이라고 하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러시다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거지만 말이죠. 치매가 아니시라고요? 근데 왜? 니들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니들 말 녹음도 하려고 했고 나는 내 전 재산을 막내한테 다 줄 생각이거든. 그러고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 치매 아니다. 말만으로도 참 고맙구나. 하고 말이죠. 아니, 아버지, 재산이 이게 다가 아니라뇨. 제대로 말 좀 해보세요. 우리가 재산이 더 있을 게 뭐가 있지? 시아버지의 재산이 더 있다는 그 말에 다들 소위 똥줄 타는 말투와 얼굴이었습니다. 어찌나 투명한 반응들이었던지 그저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도 놀라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재산이 더 있다는 건 저도 정말이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돈이 더 있다니까 생각이 바뀔 것도 같아. 아니, 아버지가 돈이 나올 곳이 어딨다고요.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놀라서 그런 거죠. 있는지 없는지는 차차 알게 되겠지. 얼마가 더 있으신데요? 노골적으로 궁금한 바를 물어오더군요. 우습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큰 아주버님을 보고 시아버지가 한번 픽하고 웃으셨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우습고 기가 찬 그런 것 말입니다. 한 100억쯤 되나? 아니 더 되나? 그 말을 가만히 듣던 큰형님이 거의 넘어갈 듯 웃으시더군요. 깔깔거리면서 말이죠. 예의라고는 없는 그 행동에 기가 막혔던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님, 치매 맞으시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 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큰형님들의 반응에 아주버님들도 어딘가 긴장했던 마음을 쓱 푸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지금 치매 증상이 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 그랬죠. 100억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막내야, 아버님 벌써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큰 고난이 예상된다. 힘내거라. 그래도 형님들한테 소리쳐가면서 성인 군자처럼 굴었으니까 네가 뱉은 말은 지키고 나중에 모시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게 없기다.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네 사람 다 돌아가더군요. 그 뒷모습이 너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환멸이라는 환멸은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는 시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치매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하시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기는 했어요. 갑자기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다니요? 그게 말이 안 되기는 했거든요. 니들도 내가 치매라서 헛소리하는 것 같으냐? 그런 저희를 향해서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그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하잖아요. 그 큰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저희도 아버지 재산 상황 대충 아는데.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서류뭉치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몇 년 전에 보상금을 좀 받았다. 어디에요? 아, 선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선산. 몇 년 전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선산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건설업체들이 그 주변 땅을 사들인다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큰형님네와 작은형님네가 그 땅을 하루라도 빨리 팔라고 시아버지에게 재촉했었는데 아버님이 선산은 팔 수 없다고 해서 갈등이 조금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서 땅을 사들이던 와중에 다른 곳이 재개발 확정이 나서 다 무산이 되고 그 업체는 손해를 많이 본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파셨었어요? 그래.
그때 발편하기 직전에 팔았었지.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이 큰돈을 가지게 된 걸 몰랐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고는 계셨을 테니 더더욱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싼 값에 그 선산을 파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인 점은 있었습니다. 그 선산을 아무리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해도 100억이 넘는 돈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100억이 됐어요? 남편의 그 말에 시아버지는 씩 웃으면서 뭔가를 또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어본 저희 부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 알지? 내 친구 아들이 하는 회사. 네, 그 중국에서 대박이 나신 친구 아들분. 전에 건너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 집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요. 그런데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큰 아주버님이 그러게 사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며 그 집 이야기를 함부로 했었는데 얼마 뒤에 크게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는 멋쩍어 했던 것까지 말입니다. 그게 왜요? 그때 힘들 때 나한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더구나. 사실 안 받을 생각으로 그때 받았던 보상금의 반 정도를 빌려줬었지. 급한 것만 막으라고. 그런데 얼마 뒤에 그놈이 제 아들놈이랑 찾아와서는 회사 지분을 주겠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생각에도 없는 차용증을 쓰고 회사 지분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끈 그 친구분 아들님은 얼마 뒤에 사업이 대박이 났고 그 회사 지분을 가지게 된 시아버지도 자연스레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 회사를 어디서 사갔다고, 그래서 내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그냥 그때 빌려준 돈만 받으려나 싶어서 가봤더니 글쎄 100억이 넘는 돈을 준다지 뭐니. 시아버지는 뭐가 이렇게 큰 돈이냐며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 아드님이 직접 와서 그때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오늘의 이런 날도 없다고 자기는 이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며 꼭 받아주십사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생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우리 시아버지가 잘 사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도 인간인지라 솔직히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름 아닌 그 두 집 형님네 말입니다. 그걸로 내가 엊그제 강남에 건물 하나를 샀다. 친구놈 아들 말로는 그 건물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크고 위치도 좋아서 새도 잘 나온다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서류 하나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거 제 이름이잖아요. 그래, 벌써 네 이름으로 해놨다. 왜? 내 이럴 줄 알았지. 저놈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내가 몰랐을 줄 아냐? 네 앞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알게 되면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너를 곤란할 게 뻔하니까 내가 쇼를 좀 한 거야. 정말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기껏해야 우리를 테스트해보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 정도였지. 이미 더 앞을 내다보고 계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저희 남편 앞으로 된 그 건물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오는 내내 멍했던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럴만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으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도 사두셨다고 하더군요. 그건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팔든 들어가서 살든 너 알아서 해라. 말은 그렇게 어딘가 퉁명스럽게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걸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졸지에 저희 부부는 부자가 되었어요. 큰형님이나 작은형님네가 조금 살기는 하지만 이것에 비하면 턱없긴 했거든요. 순식간에 상황 역전이 너무나 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큰형님네와 작은형님네 모두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막내에게 모두 다 주실 수 있냐고 자기들이 자식도 아니냐는 말에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니들이 먼저 나를 버리지 않았니? 어떻게 니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 경찰들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이미 모든 녹음본과 기타 서류에 관련된 것들은 시아버지가 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둔 상태였던지라 그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봐도 이미 저희가 받을 재산을 나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 알아본 결과 그들도 무리라는 걸 알았던 건지 저희 부부를 찾아왔었어요. 재수씨, 그리고 막내야, 그때는 미안했다. 우리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죠. 니들 부부가 너무 착해서 우리가 너무 막 나갔어. 그래도 가족인데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태도를 180도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는데요? 라고 말이죠. 그들은 빌기도 하고 또 화도 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했어요. 절대 한 푼도 그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자 주기적으로 찾아왔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이 있었던 건지 완전히 막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마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한 푼도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그들에게는 나중에 본인이 세상을 뜨고 나서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이미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다 밟았고 말이죠. 그들이 돈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속이 더 시원합니다. 듣기로는 양쪽 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저희에게 온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아까워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돈이 최고인 인간들에게 돈으로 복수한 셈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속이 시원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참 시원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시원해하고 있고요. 심보를 곧게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사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줄일게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감 넘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쓸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제 인생의 마지막 중대한 결정을 했답니다. 그 결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글솜씨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무리 마음 두기 힘든 냉정한 남편이라고 하지만 굳이 있는 쪽과 없는 쪽 하나만을 고르자면 있는 게 100번은 나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느 부부처럼 사랑으로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말이 법이고 가족 모두가 자기 말을 따라줘야 했어요. 아니 휴지가 남아돌아. 대체 휴지를 몇 장씩 쓰는 거야? 이 집에 돈 버는 사람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 다들 앞으로 휴지 아껴서 사용해. 당신은 애들한테 주의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집안에서 옆편 내가 하는 일이 애들 보는 일인데 그거 하나 단속 못해?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네, 알겠어요. 조심할 테니 이제 그만해요. 애들도 피곤해요. 거기다 뭐든 심하게 절약하고 보는 기질이 있어서 그 성격에 맞추느라 무척 힘이 들었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좀 하면 안 돼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답답하다고요. 같이 있으면 매일 명령조로 청소해라, 공부해라, 설거지해라 이러는데 듣다 보면 나도 화나요. 그래, 알겠다. 알겠어. 내가 아버지께 그만 잔소리하라 할 테니 너희들은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라. 자식들은 제가 남편에게 뭐라 한마디 해주길 바랬어요. 허나 막상 남편 앞에 가면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았죠.
그 다음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뻔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자식들 눈치를 보라는 거야? 내가 왜 그래 하는데? 아니, 돈 벌어다 줘, 먹여줘, 입혀줘, 키워줘.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내가 왜 그놈 눈치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전하는 당신도 제정신이야? 어?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애들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 좀 해달라고요. 아, 됐어. 듣기 싫고 나 부르지 마. 남편은 제가 한마디 할라 치면 버럭 성을 냈고 결국 전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자식 사이에 끼어 갈팡질팡하다가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슨 행동을 하든 남편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까칠하셨는지 저만 보면 잡아먹을 듯 감시하기 바쁘시고 명절마다 온갖 잔소리 해대시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불시에 두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괜찮았지만 당시 생계 자체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두 아들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걱정과 시름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곤 했죠. 돈이 많은 시댁이 절 도와줄 줄 알았지만 그러지도 않았고요. 외려 내가 너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다. 어떤 점쟁이가 널 집안에 들이면 큰일이 날 거라 하던데 이게 일이 되는 거냐? 하는 모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라지만 잊혀지지 않았죠. 허나 그땐 그런 마음의 상처보다 생계가 더 급급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라면 먹기 싫은데. 나도 엄마, 라면 먹기 싫어. 솔직히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 일 한 번 안 해본 제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니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이나 빨고 앉아 있어야 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기에 저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식당 일이에요. 아무리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손이 거칠거칠 트고 까칠해져 가는 게 매일 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다 늙었지만 그때는 저도 나름대로 젊은 여자였는데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애들 재워놓고 혼자 온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두 아들밖에 없는 만큼 얘네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애들만 보고 일했습니다. 고된 시간이긴 했어도 다행히 애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이 아니어서 그런 쪽으로는 고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데. 어? 수학여행? 얼마인데? 그게 10만 원이 넘어. 아니, 뭔 수학여행이 그리 비싸? 됐어, 가지마. 그냥 공부나 해.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그때는 철이 없는 엄마여서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에 돈 없다며 버럭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수학여행에 돈 드는 게 애들 잘못이겠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아는데 당장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나면 남는 돈 같은 걸 이것저것 계산해 봤을 때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돈이 없다 보니까 참혹한 현실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현실을 지어준 게 미안했던 건데 오히려 사과는 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게 가슴에 남았죠. 결국에 아이들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살면서 그런 일이 또 없었냐고 한다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엔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부모,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딱 고지식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였는데 둘째 아들은 그에 비해 좀 더 자유분방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났는지 자기가 필요한 건 본인이 다 알아서 사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부모로서 혹시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기야, 너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번 거야? 혹시나 훔친 돈이라면 얼른 돌려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레 물어봤죠. 근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공부 필기한 거 있잖아. 이걸 사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 이게 수익이 꽤 쏠쏠하다니까. 그래. 이걸로 문제집 값도 벌었는데? 엄마, 나 용돈 안 줘도 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건 선의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들은 저는 돈 벌거리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활용해가지고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썼죠. 그렇게 애가 좀 생각이 남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할 때쯤 첫째, 둘째 모두 성인이 되었고 둘째는 그때부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벌었던 돈을 모은 걸로 본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 뭘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둘째 아들이라면 뭐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 없다. 너는 뭐 어렸을 때부터 돈 하나는 혼자서 잘 벌어서 쓰고 그랬으니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하거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밀어주었습니다. 사실 밀어주었다고는 해도 제가 사정상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믿어주는 것 정도가 전부였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저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은연중에 둘째라면 성공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조차도 너무 놀랄 만큼의 성과였어요. 당시 첫째 아들은 그냥저냥한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는 회사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둘째가 형도 나랑 같이 사업하자 라며 데려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역시 둘째만큼 큰 돈을 벌게 해줬어요. 평소 우애가 좋은 형제이기도 했고 비록 첫째가 형이지만 첫째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동생한테 자기가 형이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동생이라 더 챙겨주고 그랬죠. 아마도 둘째도 그런 형한테 고마운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만 잘 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아서 첫째와 함께 사업을 하고자 했던 거겠죠. 난 진짜 승기가 내 동생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 그래, 네가 잘 돼서 엄마도 보기 좋다. 둘째만 잘 됐으면 마음이 좀 그럴 뻔했는데 다행이다. 첫째는 둘째와 사업을 시작한 뒤로 매일같이 둘째 칭찬만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둘째가 형을 해야 한다느니 자기는 동생 덕만 보고 팔자 좋게 살고 있다느니 저 역시 웃기는 했지만 그런 첫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사업을 성공한 뒤로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전부 둘째 덕분이었죠. 첫째 역시 둘째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아들 둘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냥 용돈만 꼬박꼬박 받으면서 어지간한 집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한텐 200만 원, 둘째 아들한테 200만 원. 매달 400만 원씩 받고 살았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생일 때나 명절 같은 때는 아들들이 보너스라고 몇백만 원씩 턱턱 더 안겨주기도 했고. 얘들아, 엄마 이 돈 다 어차피 다 못 쓴다. 그러니 안 줘도 돼. 그냥 니들 써라.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외식도 좋은 데서 하고. 엄마, 우린 충분히 그러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았잖아. 그러니 엄마가 이건 써줘요. 이왕이면 팍팍 써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찌나 기특한 말을 하던지 제가 괜찮다면서 거부하자 아들들은 억지로 제 주머니에라도 돈을 넣어주며 저런 말을 해주곤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힘든 세월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허나 솔직히 홀몸으로 쓸 데가 없어서 대부분의 돈을 다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아들들이 힘들게 번 돈을 용돈으로 받는 건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저축도 안 하고 탱자탱자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남편을 이룬 후 혼자서 자기랑 동생만 키워온 제가 나이 들어서까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엄마,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 취미생활 한다는데 엄마도 한번 동호회 같은 거 들어볼래요? 동호회? 무슨 동호회 말하는 거니? 명절날 아들들이 집에 왔을 때 첫째 아들이 저한테 취미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취미야. 아니에요, 엄마. 장모님도 요새 동호회 들어서 또래 친구분들도 사귀고 그러신다는데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가면 재밌대요. 수시로 연락도 하고 같이 소풍도 가시고. 나도 엄마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엄만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딱히 살면서 제 취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어쩐지 나이 먹고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겸연쩍더라고요. 그런 건 좀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사돈어른이 동호회에 들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논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홀로 되고 나서 그 힘든 세월을 온몸으로 버텼는데 이젠 노후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뭘 좋아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학교에서 체육 수업 때 탁구를 하는 것만큼은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들 도움받아서 탁구 동호회를 알아보고 가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일로 와, 같이 쳐요. 일단 좋았던 건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아무리 젊어도 50살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기본 체력도 없으면서 탁구를 제대로 칠 수 있을까 걱정은 했지만 확실히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좋아하는 탁구도 치고 탁구를 치지 않을 때도 비슷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거기서 먹고 살기가 바빠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확실히 삶의 활력이 돌더라고요. 거봐요, 엄마. 재밌죠? 그러네, 아들. 요즘 탁구 치는 요 재미에 빠져 산다.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제 얼굴에 첫째 아들이 웃으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저한테 동호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런 거는 모른 채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 전에는 아들들이 전화 한번 해주는 게 삶의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동호회를 다닌 이후에는 매주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는 토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금요일 밤이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설레하고는 했습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밝은 목소리로 싹싹하게 인사하는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40대 후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가 맞는 동생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을 첫눈에 남자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서로 만나는 날이 많아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는 티를 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저에게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누님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둘이서만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둘이서만 가요. 회원들은 오늘 다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핑계인 건 알았지만 그냥 저도 모른 채 차를 탔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강해 보이는 전경에 은은한 커피향까지. 그 사람 말 맞다나 너무 좋은 분위기더군요. 젊을 적 남편이 죽은 이후로 여자로서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여전히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이미 나이는 들을 대로 들었지만 마음은 청춘이었죠. 그곳에 있으니 새삼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둘이서 평소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중 갑자기 그 남자가 불현듯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었습니다. 누님, 저 누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제 마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서 답해주세요. 바로 고백이었어요.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 그 남잔 동호회에서 만날 때마다 늘 제 옆에만 있고 그러다가 따로 저한테만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꽃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본인이 요리를 잘한다면서 도시락까지 챙겨줬죠.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고백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수 씨, 미안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쪽과 나 나이 차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린 적도 있었지만 그 남잔 번번이 그 말을 못 들은 척 제게 꾸준히 잘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없었죠. 오랫동안 혼자로 지내오기도 했고 젊고 성격도 좋은 남자가 절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싫을 수 있겠어요. 아들 생각이 나기도 하고 괜히 주변 시선도 신경 쓰여서 몇 번 애둘러서 거절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이로 지내는 게 좋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지만 참 한결같았어요. 그러던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완전히 가게 된 건 바로 술을 마시게 된 자리였죠. 동호회에서 가진 회식 자리가 끝나고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약간 술에 취한 목소리로 더듬더듬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누님, 저도 누님이랑 비슷해요. 일찍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거든요.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아내랑 이혼한 다음엔 연애다운 연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은 군대에 가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제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에 들어서야 제 인생 즐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도 알았고요. 누님, 저 다른 거 보지 않았고 그냥 누님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서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젠 제 마음 좀 진지하게 받아주세요, 누님. 그 순간 나이가 저보다 10살 이상 어릴지언정 저랑 비슷한 삶을 살아온 동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퍽퍽하고 고단했던 시절 말이죠. 설거지하면서 애들을 키웠던 그 시절. 기댈 건 딱 아이들밖에 없었죠. 저도 딱 이 남자처럼 애들만 보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저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생이야 저보다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창 좋은 시절 다 보냈다는 게 참 불쌍하기도 하고 동질감이 들기도 하고 안 그래도 그 동생이 점점 남자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저랑 닮은 부분까지 있다니까 저는 더욱더 속절없이 그 남자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러면 좋은 사이로 지내보자며 마음도 받아주었죠. 그래요. 그럼 그냥 편안하게 누나 동생하며 만나봐요. 네,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누님. 제가 잘할게요. 그 남잔 제게 외려 고맙다고 했어요. 전 그 남자 덕분에 나이는 있지만 젊은 친구들과 비슷한 데이트를 즐긴 것 같아요. 참 다정하고 섬세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먼저 알아채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본인이 미리 알아놨다면서 예약도 하고 저를 데려갔죠. 늦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저절로 열렸어요.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속갯말을 하기도 하며 은근히 애정 표현을 했죠. 누님이 아까 그 샐러드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다음에 여기 레스토랑 또 와요. 데려가줘서 고마워. 아, 이거 시계야. 한번 차봐. 네? 뭐 이런 걸 선물해 주세요. 빈손으로 오셔도 된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생일이니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한번 챙겨주고 싶었어. 고마워요, 누님. 이런 명품 시계를 제 팔자에 누님 만나 정말 호강하네요. 잘 쓸게요. 저 오늘 정말 최고의 생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제가 진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닌 여자, 그리고 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요. 내심 평생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변 시선이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시대에도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신기하게 받아들여질 테고, 그게 아마 제 정도 나이에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더욱 그럴 거긴 합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말하면 다들 최소한 겉으로는 저와 그 동생이 사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특히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한 동생이 많이 축하해 주었어요. 언니, 너무 잘 됐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게 웬 횡재야? 그것도 젊은 남자라. 언니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네. 이러다 우리 언니 시집 가겠어? 아이고, 됐어. 주책 맞은 소리 말어. 그냥 만나보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좋으면서. 언니가 동안이고 하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잘 어울려. 어때? 잘해줘요? 제 젊었을 적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 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졌고 마음이 함께 달아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대로 이 행복이 영원하길, 되도록 오래 누릴 수 있길 희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한 반년 정도 만남을 지속해왔을 때 그 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누님, 앞으로도 제 남은 인생은 누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무리겠지만 저랑 결혼해서 함께 살아주세요. 결혼? 혹시 제가 성급했어요? 너무 빨랐나요? 나는 결혼까진 생각 못 해봐서 일단 천천히 고민해볼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같이 살자는 프로포즈였죠. 물론 제가 그 친구와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맞았지만 실제로 받은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면서 고민했어요. 결혼해야 할까? 이 나이에? 하지만 생각보다 결론은 금방 났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죠. 그것도 울면서요. 누님, 왜 저랑 결혼 생각이 없다신 겁니까? 아니, 내가 언제. 나는 분명 생각해보겠다고. 전 정말 진지했어요. 전 진심이었다고요.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누님을 사랑하는데 누님은... 그 남자가 흘리는 닭똥 같은 눈물에 순간 너무 당황해버렸어요. 그이는 그칠 줄도 모르고 펑펑 눈물을 흘려대었고, 그것도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와서 그러고 있으니 마음 한편이 애잔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니 고민하는 거라 말하며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전 아무래도 혼자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동호회 동생을 찾았어요. 언니, 뭘 고민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사귀기까지 하는데 결혼은 못할 게 뭐야? 아이고, 그게 쉽니? 애들한테도 알려야 하고, 또 결혼이 뭐 내 나이에 쉬운 것도 아니고. 언니,
혼자 늙어 병들고 싶어요?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마시오. 동생 말을 듣다 보니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 이렇게 외롭게 늙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늙어가면서 의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았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들한테 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그냥 취미로서 동호회를 나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지 제가 따로 연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안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엄마이고 부모인데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사귀는 거야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포즈까지 받았는데 그걸 비밀로 할 수는 없었죠. 얘들아, 엄마가 말할 게 있는데 말이야. 내가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남자가 있어. 근데 만나다 보니 사람도 괜찮고 엄마도 늦은 나이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좋더라.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생각은 어떻니?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다. 어찌저찌 남자 쪽이 먼저 고백을 했고 나는 고백을 받아서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싶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아들들이 당연히 제 결혼을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언제고 제가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자기들이 다 컸으니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고 입이 아프게 얘기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제 이야기를 곱씹는 듯 하더니 어쩐 일인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 사람 못 믿어요. 아니 갑자기 왜 엄마한테 결혼을 하자느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 혹시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게 다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가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 못 믿겠어요. 저도 형 말에 동의해요. 저희가 알아보기 전까진 안 돼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할 줄을 몰랐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선택을 해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해보라고 이해를 해주던 아들들이었는데 하지만 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스러웠을 뿐이었죠.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부족했나 싶어서 그동안 사귀면서 느꼈던 그 친구의 장점을 줄줄줄 읊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보면 달라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 친구를 대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들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저보다 많이 어리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뒤가 구린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알겠다. 그럼 기다릴 테니 그럼 얼른 답변을 주렴. 기다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 친구의 프로포즈를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는 뒷조사를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는 집을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아들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어두웠는데요. 엄마, 이 사람 그때 엄마가 이야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이거 분명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둘째가 조사해온 것을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달랐습니다. 이름, 나이, 생긴 것 정도를 빼고는 전부요. 대충 내용을 훑어보니 그 친구는 혼자 원룸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들 다 키워놓고 하는 일이 좀 잘 돼가지고 비싼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고 했었는데 게다가 직업도 인테리어 사장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군대 간 아들 하나, 대학생인 아들 하나 있다던 말과 달리
아들은 하나뿐이며 그 아들도 대학생이 아니라 고졸이었고 직장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은 채로 맨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오는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랑 사귄다는 그 남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제비인 것 같아요. 엄마 상처받으셨겠지만 얼른 이분은 정리하시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뭐 이런 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내가 다 화가 나네요. 저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말한 그 어떤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달랐다니. 결혼이고 뭐고 아들들 말대로 당장 사귀고 있는 것조차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사건인 만큼 저는 그 즉시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자주 만났던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알아낸 건데 이거 사실이야? 솔직하게 다 말해. 면전에서 대놓고 둘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말하며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이 남자는 고개를 떨구더니 순순히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사실이라고? 그럼 날 지금까지 속였단 말이야? 죄송해요, 누님. 정말 드릴 말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데 남자가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누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누님은 저랑 달리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사실 이런 놈이라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면 누님이 저를 떠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이제 와서 누님과 결혼하는 것은 제 욕심일 테니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오손도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속인 건 너무 죄송해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 만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남자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약한 면모를 보이니까 저로서도 그렇게 매몰차게 굴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리됐죠? 그게 말이다. 엄마, 정리 안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놈의 자식 제비라고요. 사기꾼이에요. 대체 뭘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남자를 만나서 반드시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아들들은 제가 우물쭈물거리며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자 빨리 헤어져야 뒤탈이 없다고 저를 닥달했습니다. 아들들 말도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난다기에는 제 나이가 워낙 많기도 했고 그리고 요새 워낙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남자 역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이후로는 그 남자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전과 같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통 제비는 돈을 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친구 말대로 저는 아들들 잘 둔 덕분에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러면 솔직히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저한테 돈을 내게 해야 할 낌새가 보여야 하는데 남자는 제가 지갑이라도 꺼낼라 치면 누님이 왜 돈을 내요? 제가 낼게요. 제가 누님을 더 좋아하니까요. 라며 자기가 먼저 지갑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 때도 있기에 있었지만 솔직히 그냥 아들들 말대로 무조건 그 친구를 제비라고 단정짓기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쓰는 돈이 아예 없지도 않았죠. 어떤 때는 너무 비싼 곳에 가길래 일부러 밥을 먹고 나온 뒤에 제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마저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 친구를 더 몇 번 만나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비짓을 할 만큼 야무지진 못해. 만날 때마다 돈도 거의 그 친구가 내는걸. 엄마가 생각하기엔 니들이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구나. 이 사람 날 속인 것도 내가 자기를 버릴까봐 무서워 그런 거래. 니들이 조금만 이해해 줄 순 없겠니?
엄마,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이야 그렇게 돈 쓰는 거지. 결혼이라도 해봐요. 그럼 그땐 본색을 내보일 거라고요. 엄마, 원래 이러신 분이었어요? 왜 갑자기 잘 사시다 이상한 남자한테 빠지셔서 이러는 거예요? 승기야,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들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들들은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면서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섣부른 짓 해서 놓칠까봐 일부러 돈도 쓰고 잘해주는 거라며 저보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화가 나 저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죠. 참 이런 상황이 되니 저도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랑을 아들들이 이토록 반대할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만나는 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들이 그 남자 사는 곳에 가서 깽판을 쳐놨더라고요. 엄마, 두고 보세요. 내가 이놈 자식 속내 다 밝혀낼 테니까요. 전날 이렇게 말하고 제 집을 나섰는데 설마 그 남자 사는 곳에 찾아갈 줄은. 부랴부랴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듣고 그 남자 집으로 달려갔는데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있더라고요. 누님, 오셨어요? 아들들이 왔다 갔어요. 제가 제비인 줄 알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도 걔네들이 갑자기 여길 찾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니요, 다친 데는 없고요. 아무래도 아드님들이 저를 많이 못 믿는 것 같아요. 누님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 다들 단단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누님, 제가 앞으로 누님 아들들을 만나서 천천히 설득해 볼까 해요. 솔직히 아들들한테 모진 소리를 다 듣고 축 처져 있는 표정으로 앉아있을 때만 해도 저와는 이별의 수순을 밟겠거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아들들을 만나서 설득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누님에 대한 마음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아들들과 동생은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뭘 했는진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절 찾아와 대뜸 그러더군요. 엄마,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제가 직접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분 맞더라고요. 거기다 엄마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엄마, 괜한 소리로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이분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그만 전 주책맞게 눈물이 고여 아들을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승기야, 고맙다. 엄마 잘 살게.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예상하시다시피 그 남자와 결혼하여 꿈도 못 꾸었던 달달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혼자였던 방에 사람의 온기가 있으니 적적하지 않고 참 좋아요. 아들들도 제 남편을 잘 따르고 있고요. 남편은 아들들이랑 요즘 골프도 치러 가고 탁구도 하면서 함께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더 친해진 듯 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눈물이 나곤 합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말년에 무슨 운이 있어 이런 복을 누리는 건지. 오늘도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